나에게 300대의 비행기를 제공하면 전쟁의 판도를 바꿀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충분할 것입니다. 제341 공군본부를 책임지고 있던 오카무라 모토하루 대위의 말입니다. 그가 말하는 일본이 승기를 잡기 위해 필요하다는 자원봉사자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살특공대 가미카제였습니다. 대체 왜 일본은 수많은 목숨을 전쟁 한복판으로 몰아넣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전쟁사를 읽어드리는 전쟁사 읽어드립니다.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미드웨이 해전에서 참패하게 된 일본은 제해권, 제공권을 완전히 상실하며 미국의 태평양 주도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일본은 미국의 연이은 승리에 주력 부대 대부분을 잃었고 극심한 피해에 시달리게 되죠. 하지만 일본은 항복을 엄청난 수치로 여겨서 절대 미국에 굴하지 않게 되고 끝까지 저항하기로 결정합니다. 궁지에 몰린 일본. 이때 도쿄의 다테야마 기지와 제341 공군 본부를 책임지고 있는 오카무라 모토하루 대위가 급강화 전술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표합니다. 바로 인간을 폭탄으로 사용한 가미카제 자살특공대. 일본은 13세기 말 여몽연합군으로부터 일본을 지킨 신통 가미카제의 의미를 되새기며 신이 불어준 바람으로 폭탄을 싣고 날아가 미군함에 던지겠다는 의미로 가미카제 특공대를 창설합니다. 사실 이 아이디어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반대 의견도 있었죠. 일본 사람들이라고 다 이런 데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소위 마리아나의 칠면조 사냥이라고 불리는 마리아나 제도 해전 이후로 일본군이 제공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자 궁여지책으로 가미카제 특공대의 창설을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자살특공대가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점입니다. 일본의 군사 문화에는 패배, 포로, 수치심 대신 죽는다는 전통이 깊이 뿌려내렸기 때문입니다. 패한 자에게 자비심은 없다는 중세적이고 고대적인 전쟁의 전통이 남아있었다는 뜻도 됩니다. 문제는 이것을 사무라이 생활과 무사도 정신이라는 것으로 포장했다는 것이죠. 가미카제 특공대를 만든 사실 진짜 이유는 정신력에 대한 과신입니다. 일본은 근대 문명과 산업기술력을 서구에서 받아들였죠. 그래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전통문화에 대한 열등감도 동시에 생겼습니다. 그 열등감을 타도하는 방법이 서구는 물질 문명에 강하지만 일본은 정신력이 강하다. 이런 이분법을 제안하게 된 거죠. 사실 이거는 일본만 한 건 아니고 중국, 한국 다 그랬지만 일본은 이 개념을 군대 전술에 집어넣어서 실천으로 옮기게 됩니다. 러일 전쟁 후에 일본군은 전술 교범의 정신력, 살신성인에 대한 예찬을 놓고 이런 정신이 서구와 싸울 수 있는 비밀의 힘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관념이 전쟁에서 이길 때는 공격정신, 만세돌격 이런 태도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패전할 때가 되니까 가미카제로 대표되는 자살공격으로 구현되었던 것입니다. 가미카제 전술에 사용된 무기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미카제 특공대의 주력이죠. 항공모함 기반 전투기 제로센이 있습니다. 1940년 7월 24일 해군의 함상 전투기로 채택했죠. 제로는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도입되었을 때는 뛰어난 기동성과 매우 긴 항속거리를 겸비한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항공모함 기반 전투기로 평가받았습니다. 초기 공중전에서 제로센은 무려 12대 1의 격추율을 보일 정도로 공중전투기로 명성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극히 초반의 상황이었어요. 전쟁 초기에는 미국의 와일드캣의 성능이 형편없어서 제로센의 상대가 안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사실 와일드캣도 그렇게 성능이 떨어지는 전투기가 아닌데
두 기체가 사실은 극단적으로 장단점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더욱이 제로센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얇은 장갑 능력이에요. 미국의 와일드캣은 느리고 둔한 대신에 기체는 대단히 튼튼했습니다. 특히 연료통에 고무판을 대서 총알이 연료통을 관통해도 고무판이 눌러버려서 구멍을 메우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조종석 의자 뒤와 아래에도 철판을 댔고 조종석 유리는 기관 총탄도 막아내는 방탄유리였습니다. 물론 전면부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제로센은 연료 차단 장치가 없고 기체 외피는 너무 얇아서 총알 몇 발을 맞으면 부서졌고 연료통에 맞으면 바로 폭발하는 정도였죠. 조종석도 전혀 보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 단점은 제로센의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항속거리예요. 일본의 특성상 먼 거리를 비행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길게 만들었는데, 근데 조종사가 1000km 가까이 날아가면요, 아무리 뛰어난 조종사도 체력이 떨어지면서 그로기 상태가 되는 거죠. 극한의 승부에서 이거는 치명적인 단점이 됩니다. 이런 점을 파악한 미군은 두 가지 전술을 펼칩니다. 첫 번째 전술이 태치의 덫이라는 건데, 미드웨이 해전에서 효과를 보았던 태치 소령의 아이디어입니다. 두 대가 서로 팔자로 비행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제로센은 처음에는 선회에는 자신이 있으니까 얘들 걸렸다 싶어가지고 한 대를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 갈라왔던 비행기가 보는 순간 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로센은 장갑이 약하니까 퍼버벅 하는 순간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전술은 수직기동 승부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공중전의 영원한 진리인데, 수평기동과 수직기동의 싸움은 제트 전투기 시대까지도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누가 여기에 강하냐, 여기에 강하냐. 그래서 서로 강한데 싸우다가 먼저 지치는 쪽이 떨어지는 건데, 장거리를 날아온 일본 조종사들이 먼저 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술도 1943년부터 신형 전투기 F-6F 헬캣이 투입되면서 다 옛날 얘기가 돼버립니다. 와일드캣의 장점에 제로센이 와일드캣보다 나았던 점까지 헬캣이 다 가져가게 되면서 이제는 뭐 수직기동, 수평기동 할 거 없이 모든 상황이 역전되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코르세어까지 등장하게 되자 일본 공군은 거의 괴멸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6월 19일 사이판 근처에서 벌어진 해전에서 헬캣의 대학살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참극이 벌어지죠. 일본군은 346대가 손실되었고 미군은 단 25대만 손실됩니다. 이 전투로 일본군은 제공권에서 회복 불가능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처럼 일본군이 대패한 데는 일본군의 조종사 교육 시스템 탓도 있습니다. 정신력을 강조하던 일본군은 강한 훈련에 대한 신화가 있습니다. 결국 훈련이란 얼마나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무조건 무슨 이상한 거 시키고 막 살아남으면 세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훌륭한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무수히 탈락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전쟁 나게 되면 좋았어요. 우리는 죽음의 훈련을 이겨낸 엘리트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터지니까 물량작전이잖아요. 양성해놓은 조종사가 없다 보니까 순식간에 에이스들은 전사하고 미숙련 조종사만 남게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미군은 에이스가 되면 바로 후방으로 빼서 교관을 삼습니다. 이런 일본군의 시스템 때문에 마리아나 해전 때까지만 해도 일본군은 충실한 교육을 받은 조종사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제로센이 헬캣에게 속수무책으로 격추되면서 순식간에 조종사 양성 시스템이 붕괴되어 버립니다. 이와 같이 기체 성능이 역전되고 조종사가 부족해지자 미숙련 조종사가 양산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해전에서 중요한 건 항모에서 이착륙을 해야 되는데, 항모 이착륙은 진짜 어렵습니다. 얘들한테 항모 이착륙하는 훈련을 시키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 차라리 육지에서 띄워서 보내서 그냥 자살 공격 시켜버리자,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리게 됐던 겁니다. 1944년에서 45년까지 생산된 또 다른 가미카제 항공기가 요코스가 MXY-7 오카입니다. 오카는 벚꽃이란 뜻인데요, 벚꽃이란 이름 자체가 이 항공기의 목적을 말해주죠. 로켓 동력 인간 유도 가미카제 공격기로 일본군이 말기에 연합군 선박에 사용했습니다. 오카는 대단히 빠르지만 짧은 항속거리를 가지죠. 그래서 더 큰 폭격기에다가 오카를 장착하고 비행기가 출발한 뒤에 적함이 가까워지면 모체가 공격을 받지 않는 거리에서 오카를 발사하는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오카는 요즘 말로 하면 사람이 탄 유도탄 미사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행기 기체의 앞부분에 1200kg 정도의 폭탄이 실려 있습니다. 옆면에 새겨진 벚꽃 문양은 천황을 위해서 사쿠라 꽃잎처럼 떨어지겠다는 세뇌의 상징적인 문장입니다. 이는 전쟁을 미화하는 군국주의의 사기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그림이죠. 1945년 오키나와 해전에서 오카는 일부 호위함과 수송선을 침몰시키거나 손상을 입혔지만 주요 전함은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특히 미군들이 오키나와에서 오카 기체를 발견해서 포획을 했는데 이때서야 자살 공격을 하기 위해서 쓰인 비행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어로 바보를 뜻하는 빠가라는 이름을 따서 바케라는 별명을 붙이게 됩니다. 자살 특공대는 또 다른 방식으로도 존재합니다. 회천, 하늘로 돌아간다라는 뜻의 카이테는 자살 어뢰 공격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죠.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일본 제국 해군이 사용한 어뢰형 자살 선박입니다. 카이테는 어뢰처럼 잠수함에서 발사합니다. 그래서 함정을 향해 가죠. 조종사는 잠망경을 통해서 거리와 위치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적절한 깊이로 잠수해서 탄도에다가 이제 무장을 걸고 마지막 공격을 하는 거죠. 임무가 실패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그냥 자폭해서 사라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신료는 자살 모터보트입니다. 이 고속 모터보트는 한 사람이 시속 55km의 속도로 운전을 합니다. 자살 보트에는 일반적으로 최대 300kg의 폭약을 탑재했습니다. 충돌이나 운전석의 수동 스위치로 자폭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어요. 이 공격장에는 대함용 로켓 2발이 기관사 뒤편 보트 양쪽에 위치한 발사대에 장착되기도 했습니다. 신료급 자폭 모터보트는 1944년 3월에 시작했습니다. 1944년 8월 1일 평균 17살 정도, 15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심야 훈련을 시작하는 데 선출됩니다. 후쿠리우는 웅크리고 있는 용을 의미하면서 영어로는 자살 잠수부 또는 가미카제 개구리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훈련에는 6,000명 정도의 병사가 동원되었고 잠수복과 바지, 잠수화, 4개의 볼트로 고정된 잠수 헬멧을 포함한 자체적인 잠수 장비를 갖췄습니다. 이 잠수복은 9kg의 납이 실려 있었고 2개의 3.5L 산소통과 공기 정화 시스템을 장착했습니다. 이들은 수심 5m, 7m에서 최대 10시간 동안 걸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죠. 잠수부들은 5m의 대나무 장대에 장착된 15kg의 폭약이 담긴 O형 공격기로 무장했습니다. 잠수대원들은 기둥을 사용하여 직접 연소한 폭발물을 머리 위로 지나가는 창주성 선체에 이렇게 걸어서 폭발시키는 것이었죠. 일본군에서 특공대를 처음 창설했을 때 육군 해군병학교 출신의 직업군인 가운데 특공대에 지원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제1항공함대 사령관 오니시 해군 중장은 지금부터 전 부대를 특공대로 지정한다. 여기에 반대하는 자는 내가 목을 치겠다. 비판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라고 직접 훈시하고 제201 해군 항공부대장 다마이 아사이치 중자 등 자신의 신복들을 통해 해군병학교 출신 사관 명명에게 특공작전에 지원할 것을 사실상 명령하도록 시킵니다. 참 기가 막힌 아이디어죠. 직업군인들이 자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도병이나 비행 예과 연습생들이 동원되었죠. 가미카제 특공대 전사자 3,843명 중에서 학도병 출신이 68.2%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하사관 전사자의 대부분이 미국과의 전쟁에 맞춰서 모집 연령을 크게 낮춰서 고등소학교 졸업생, 보통 14살입니다. 구제중학교 3년생 15살, 4년생 16살,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발은 10대 소년 비행병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는 꿈에 부풀어 있던 미성년자들을 일회성 소모품으로 썼던 것이죠. 가미가제 특공대원 중에는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메자와 가지오라는 사람은 1945년 4월 28일에 특공대원으로 지원해서 18살에 전사했는데 친동생인 우메자와 쇼조 박사의 증언에 따르면
어머니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해군 비행 예과 연습생으로 지원하며 남편을 잃고 여자 혼자의 힘으로 자식들을 키울 어머니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효도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는 정부가 직무의 위험성에 따라 보수를 높게 책정하고 특공대원으로 참전했다가 전사하는 경우에 2계급 특진을 시켜줌으로써 젊은이들을 끌어들이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미카제 대원의 목격담에 따르면 그들은 도살장에 끌려온 양과 같았다. 어떤 이는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어서 억지로 비행기에 떠밀려 들어갔다고 할 정도로 공포를 느끼면서도 전쟁에 나가야 했습니다. 이들은 출격 전날 밤 공포를 잊고자 술을 마시기도 했고 유리창을 깨부수거나 엉엉 울거나 유서를 쓰는 등 각자만의 방법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가미카제 중에는 조선인도 있었습니다. 이 수는 15명이 넘는데 당시 창씨 개명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조선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보통 조종사가 제대로 된 기량을 발휘하려면 적어도 3년에 600시간 비행이 필요한데 보통은 250시간 정도 연습 비행을 한 뒤에 전장에 투입되었고 모두 전사했습니다. 그러면 가미카제의 공격은 얼마나 효과적이었을까? 일본군의 구호는 비행기 한 대로 한 척의 군함을 또는 한 척의 항모를 이었습니다. 한 척의 항모면 굉장히 가성비가 높긴 하죠. 가미카제가 침몰시킨 선박의 정확한 수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전시 일본 선전 발표에 따르면 임무는 81척의 선박을 침몰시키고 195척을 손상시켰으며 일본 집계에 따르면 가미카제 공격은 태평양 전쟁의 마지막 단계에서 미국 손실의 최대 8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전략 폭격 조사에 따르면 1944년 10월부터 전쟁이 끝날 때까지 2,550회의 가미카제 임무가 수행되었고 그 중에서 단 475개 또는 18.6%만이 명중 또는 위협적인 근접 폭발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가미카제의 공격 성공률은 약 19%에 불과했죠. 가미카제의 신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목숨을 걸고 공격하니까 성공률이 높을 거라는 착각이에요. 가미카제보다 먼저 등장한 옥새도 겉보기만 장엄할 뿐이지 지극히 비합리적인 전술입니다. 일본군의 살신보국의 정신에 대한 과신 때문에 적에게 충격과 또는 약간 소수에게 감동을 주었을지는 몰라도 미군과 일본군 사이에 10대 1이 넘는 손실비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군기들도 자살 공격에 가까운 공격을 감행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직접 충돌을 시도한 비행기도 있었죠. 일본군 지휘관들은 그 광경을 눈으로 보면서도 아니야, 이럴 수가 없어. 미군들에게 이런 정신력이 있을 리가 없어. 가미카제는 서구인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일본인만의 압도적인 정신이다. 그 전술의 효과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가미카제 신화의 시작은 여몽전쟁 때 신이 보낸 갑작스러운 태풍이 몽골 함대를 침몰시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은 이것부터 오류예요. 몽골 함대의 침몰 원인은 바람이 아닙니다. 원래 이 시기에는 태풍이 오는 시기예요. 태풍의 위험이 있는 시기에 몽고군이 항구 공략을 회피하고 무리해서 하룻밤을 보냈다는 것부터가 전술적 실수였어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당시 몽고군이 타고 있던 선박들이 중국의 강남에서 제작한 것인데 대병력을 파견하기 위해서 급조하는 바람에 엄청난 불량품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가미카제의 성공은 알고 보면 인재였어요.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미카제의 특공대도 결국은 인재입니다. 전쟁에서의 승패는 이성적이고 치밀한 분석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준비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손자병법에서부터 강조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것을 극단적 정신과 몰이성적인 감성으로 대체했습니다. 가미카제에 대한 오해, 전쟁에 대한 오해, 자신들의 정신력과 사무라이 정신에 대한 오해가 이 큰 비극을 만들어냈던 것이죠.